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영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정윤돈 공인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이 해커스 저희 경영 아카데미 세무사 기본반 주말반 합격 전략 설명회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세무사 직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세무사라는 직업 비전 그리고 실제로 세무사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현업자 이렇게 모셔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아주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작이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4월 달에 한 몇 년 전이야. 벌써 한 6년 전에 총각 때 이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대 약대에 나오신 약사셨어요. 그리고 서울대 약대 대학원에서 약대 석사까지 하셨어요. 그분이랑 제가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 서울대 약대 대학원까지 나오셨으니까 약 개발하는 부서에 있으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그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약대 나오셔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영업직 하시는 분들이거나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문과가 많았다면 요즘엔 거의 다 이과 출신들이 많이 하세요. 그만큼 이 문과도 이과도 취업이 어렵지만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저희가 주로 담당하던 영업 같은 부분도 정말로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저희 문과에서 그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담당할 수 있는 게 재무랑 이 세법은 저희가 아직도 이 이과에 밀리지 않고 여기 이과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담당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계, 재무, 세법 이것들의 자격증의 꽃이 이 회계사랑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 저희 재무, 세법 자격증의 꽃 중에 하나인 세무사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오늘은요 설명회 진행 순서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저희 좀 말씀드리고 세무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현직자와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세무사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워너비 루트가 있어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해야지 딱 그 코스를 밟으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네 번째로 자격시험 세무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좀 해보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때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주중반이랑 주말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어 쪽에서 워낙 또 독보적인 1위고 공무원도 금융 자격증도 저희가 뭐 1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회계사 세무사 이 준비하는 학원을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 시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 4층만 쓰는 게 아니라 3층도 저희 학원이에요.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건물 3층, 4층을 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새로 생긴 학원이라고 해서 강사들이 다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사들은 이미 강의를 한 지 7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강의를 하신 분들을 저희 해커스에서 영입했기 때문에 강사진은 예전부터 계속 강의를 했었고요. 합격자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자가요. 그냥 저희를 스쳐 지나간 합격자가 아니라 기본 과정부터 2차 유예 과정까지 다 저희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가 해커스 경영이 처음 생긴 학원이니까 신선하긴 하겠지만 아예 다 초짜들만 왔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강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다른 교육기관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역에서 9분 거리라고 하는데 전력 질주에서 9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엔 9번 출구에서 나오면 저도 오늘 한번 세봤는데 정확히 78걸음 나오더라고요. 강남 하플에 있습니다. 여기 3층 4층 저희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이 독서실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독서실이 있고요. 밑에 층에도 지금 2층에 있는 독서실보다 훨씬 더 넓은 규모로 독서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 평균보다 좀 저렴해요. 저희가 독서실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강의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신이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동영상 들으시거나 저희 해커스 경영에서 해커스 뭐 인강 들으신 분들은 토익 같은 거 인강 들으신 분들은 화질 정말 끝장나잖아요.
그러다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업체 동영상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여기서 하다 보니까 화질이 정말 확 떨어지는 걸 느끼실 텐데, 이 저희가요 해커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화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말 비교 불가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숨구멍까지 보여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 경영이 올해 1월에 런칭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오셔도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무사란,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일까요?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고요. 저도 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게요. 저 개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세무사는요, 개인과 기업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죠. 개인과 기업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좀 얘기해 볼게요. 기업 같은 경우엔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인세를 신고 조정해요. 여러분 법인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근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그 기업의 직원분들이 물론 계산을 하시지만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그걸 개인 직원이 계산하면 살 떨리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계산을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개인 말고도 기업의 세금 신고와 조정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년차 회계사 때 어떤 모 카드사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30억 더 내게 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 당시 제가 한영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한강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계산 잘못한 거 알고 세금 실무 30억 더하게 한 걸 알고 나서 바로 한강에 내려가서 담배를 폈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아무래도 잘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랬다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이 세무사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세금을 신고해주기 때문에, 야, 내가 이 큰 기업 세무 신고를 내가 대신 해줬다, 아 정말 보람차다, 이런 것도 있지만 꼼꼼해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 하시려면요 성격이 좀 꼼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매번 한강 가실 수 있어요. 좀 꼼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뭐가 있냐면 세무조사 대응이 있어요. 세무조사 대응이요. 여러분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추격자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김상중 씨 나온 거? 거기 보면 장인어른이 그런다고요. 장인어른이 네 이래갖고 대통령 되겠나 막 그런다고요. 우리 기업 놔둬라 막 그러면 거기 김상중 씨가 그런다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무조사 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다고요. 세무조사,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세무조사가 뭐냐면 어디 니네 여태까지 세금 냈다는데 제대로 낸다 한번 볼까? 하고 가서 턴다고요. 그럼 기업들이 자기 세금 낸 거 여태까지 법에 따라 정당히 냈다고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기업이 그거를 자기만 디펜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일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세무사나 회계사를 불러서, 야 네가 우리 대신 좀 우리 대응 좀 해줄래? 디펜스 좀 해줘, 우리 잘해줬다고. 요런 업무 한다고요. 요게 돈이 쏠쏠합니다. 요거 한 건 제대로 하면은 50억 금방이에요. 쏠쏠해요.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세무 진단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세무 컨설팅이죠. 세무 진단. 요건 별게 아니라 언제 세무조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회계사, 세무사 불러서 미리 예방조사를 한번 만든다고요. 네가 세무조사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이 세금 신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좀 찝어내줄래? 미리 좀 고쳐주게. 그게 세무진단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럼 저희가 이 세 가지 일을 세무사 같은 경우에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말고 많아요. 또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 일하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일하게 되면 저희 세무사, 저희 자체가 세무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 직업이 뭘까요? 장점이 뭘까요? 개인적인 만족도, 뿌듯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이따 모시겠지만 하나금융그룹의 세무신고를 제가 총괄해서 했었거든요. 안 믿겠지만 그래요.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하나금융그룹의 세무 이슈를 다 알고 있었어요. 또 제가 무슨 일도 했었냐면 동양생명 세무조사 대응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광주은행 세무진단도 했었어요. 누구보다 그 회사들의 세무 이슈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큰 회사들이 어떤 세무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통 어떤 걸 잘못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저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증가하게 되죠. 겨우 그거 갖고 좋아요.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면 꼭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금융그룹 일할 땐 안 그랬었는데 광주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거 받았고요. 동양생명 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야, 내가 보니까 우리 회사의 세무 이슈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네. 세무사님 보시니까 우리 회사 직원보다 세무 이슈를 더 잘하시고 대응을 잘해주시네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일해주시면 안 돼요? 직급은 차장 드릴게, 과장 드릴게, 뭐 이런다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오퍼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경정 청구라는 걸 해요. 경정 청구. 경정 청구가 뭐냐면 기업이 세금을 내는데, 어머, 내가 알고 봤더니 요 기업이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내가 대신 요 기업 대신 저기 정부님, 요 기업이 세금을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좀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법상 저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더라고요. 돌려주세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대신 해준다고요. 대신하면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우리는? 대신하면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저기 보니까 세금 한 100억 정도 더 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책임지고 100억 다시 받아드릴게요. 대신 돌려받는 금액 중에서 10%는 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약을 보통 한다고요. 경정 청구 업무 같은 걸 하게 되면 대박이 터지면 돈 많이 받죠. 제가 옛날에 한영회계법인 있을 때 외환은행 R&D 세액공제를 경정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저희 팀에서 그 한 건으로 50억 벌었다고요. 50억. 그 한 건으로. 저희가 그에 매우 해피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하고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M&A, 기업 인수합병, 요것도 세무사가 필요해요. 요것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요. 하나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국제조세가 있어요.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던데, 국제조세. 국제조세가 뭘까요? 국제조세. 제가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 제일 황당했던 업무 수임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라크에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나 차리지. 이라크에 회사를 차린다고? 이라크에 회사를 차리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이라크에 납부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저희 전문가잖아요. 그때부터 알아본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라크에는 종교세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공부해서 세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라크에 법인을 내시고 지점을 내시게 되면 매년 이라크 정부에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는 일을 해요. 그게 국제조세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파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죠.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개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개인으로 넘어가 보면 개인과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개인도 세금을 내는데 그게 바로 소득세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 신고 조정을 하게 되죠. 저 아는 분은요, 연예인 장동건 세금 신고하는 거로만 1년 먹고 사십니다. 그만큼 그냥 많이 버시니까. 그렇죠? 우리 좀 이따 들어올 원재원 선생님이 빈지노 관련해서 이 세금 업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지노 얼마 버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담당하게 되죠. 또 뭘 할까요? 우리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개인 세무조사 대응도 하게 돼요. 저희가요. 세무사가 되시면 할 일이 되게 많죠. 또 뭐 할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장이요. 기장. 일반 개인들도 가게를 운영하거나 상가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장부를 적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코다리찜 가게를 하는데 요거 한 달 동안 돈이 얼마 벌어졌어, 또 얼마 썼어, 이런 거 장부를 적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적어요? 지금 레시피 만들기도 바쁜데. 저희가 대신 장부를 작성해 드린다고요. 이런 게 기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세무사 시험이 직업 만족도에서 몇 위 합니까 보통? 어머, 모르세요? 보통 직업 만족도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판사보다 만족도가 높다고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요거만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저도 오산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거든요. 오산에 제가 대표예요. 제가 제 사무실에 1년에 몇 번 갈까요? 12번 가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죠. 직원들이 가끔씩 깜짝 놀라. 왜 오셨어요? 막 그런다고요. 내 사무실인데 왜요? 거의 안 가죠. 이거는 그냥 우리 직원들 잘 대해주고 직원들 일찍만 퇴근시켜주면 제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담당하죠. 세무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상증세요. 상증세. 여러분 요즘 어떤 세대죠? 우리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저희가 돈을 적게 벌기 시작하는 세대잖아요. 요즘 약간 그래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돈을 모았던 세대들이 드디어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세대들이 누구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한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상속해야 되잖아요. 증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요즘 저희 세무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회계 담당인데 저도 혼자 요즘 상속세를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고객들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많이 해서 상속세 같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향후 전망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혹시 회계사나 세무사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요즘에는 회계사는 또 회계사대로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호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회계사랑 세무사랑 개업시장에 나가거나 이직시장에 나가게 되면 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잘 안 겹치게 됐어요. 회계사는 또 그쪽에서 또 따로 돈 벌 일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저희 세무사가 일반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혹은 개업을 할 때 훨씬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알파고 아세요? 알파고. 알파고 때문에 이 회계사나 세무사가 곧 없어질 직업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이유는 얘기해 드리고요. 취득 후 진로는 저희 좀 이따 현업자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때요. 그때. 근데 저희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세무사 CTA가 있고요. 여기 회계사 CPA가 있습니다. 한번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난이도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난이도 회계사일지 세무사일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난이도도 좀 보셔야 되는데 난이도요? 난이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세무사가 더 쉽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1차는 세무사가 더 쉬워요. 1차 같은 경우엔 회계사가 더 어렵죠. 심지어 얘는 절대평가거든요. 얘는 상대평가거든요. 일정 등수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2차 시험 가면요 비등비등해져요. 그래서 단순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세무사를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직업마다 장점이 뚜렷이 있습니다. 대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가 없냐면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지금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면 토익 700만 넘으시면 시험 보실 수 있어요. 회계사는 학점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벌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됩니다. 학벌이요. 이 중에서 학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없으세요? 내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에 재미를 붙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학벌도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계사는 학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세무사보다 회계사는 개인보다는 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벌의 요소가 중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벌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합격했는데 디자인학과 나왔거든요. 특정과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세법이랑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디자인학과 나왔는데 뒤늦게 회계 세법이 재미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는데 합격하고 지금 세무사로 아주 잘 나가요. 그래서 학벌의 제한도 없다는 걸 좀 아시면 돼요. 학벌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약 파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약을 잘 파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급여요. 급여. 이거 궁금하죠? 급여.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계사는 수습기간이 2년이에요. 시험 붙고 나서 2년 동안 일을 해야지 본인이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세무사는 수습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야 자기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계사가 급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높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높아요. 급여는 회계사가 좀 더 높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동일해지기 때문에 거의 같은 교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급여는 거의 무차별해져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회계사 10년 차거든요. 회계법인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지금 나와 있고요.
제 후배는 세무사 시험 붙고 나서 개업하고 지금 개업한 지 3년 차인데 걔네 집이 더 넓어요. 걔 차가 더 좋아요. 가끔씩 만나면 오빠 오늘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 내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술은 네가 살 거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개인 능력 차지 어느 직급이 압도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 업무량 중요하시잖아요. 업무량. 저는요 딸이 2명 있어요. 5살 2살인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얘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래도 기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얘네들이 아빠 나 회계사 할까 세무사 할까 고민한다면 저는 세무사 시킬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자리를 잡았나 보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게 아니라 일이 너무 힘들어요. 회계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회계사 시즌이라고 아시나요? 회계사 시즌? 1월 종소리가 딱 치면 저는 아직도 심장이 떠요. 또 죽었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회계사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1월 3일 날 딱 됐는데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윤도나 준비됐지? 오늘부터 시즌이야. 네 준비됐습니다. 한 9시쯤 가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6시쯤 됐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치 시즌인데 밥을 먹고 야근을 해야지. 먹고 왔어. 그래서 7시부터 일을 하는데 10시가 됐는데 집에 안 가요. 이상해. 그러니까 12시가 됐어. 12시에 가겠지. 갑자기 12시에 윤도나 힘들지? 네 괜찮습니다. 가나보다 짐 싸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제가 몇 시에 퇴근했냐면 5시에 퇴근했어요. 실화예요. 5시. 근데 5시에 퇴근할 때 그러더라고. 윤도나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오늘이지. 오늘 10시까지 와 이러더라고요. 뻥치는 줄 알았어요. 10시까지 갔지. 그럼 어저께 5시까지 했잖아. 근데 오늘은 6시에 퇴근할 줄 알았어요. 또 5시야 또 5시. 근데 드디어 그러니까 5일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거 5일 동안 했어요. 미치겠더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내일 나오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걸 하루도 안 쉬고 주말 다 포함해서 10주 동안이래요. 에이 진짜예요. 10주 동안이래요. 이런 걸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업무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계사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많이 꿈꾸고 하셨다가 업무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체력이 못 버텨서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회계사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희도 6월 달에 회계사 론칭해요. 거짓말 안 해요. 다만 이런 단점은 있어요. 저희 직업이 상대적으로 업무량은 적은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공부량이 네버 엔딩이에요. 포레버입니다. 포레버예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세법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세법이 매년 개정되잖아요. 세법의 바다가 넓고도 깊기 때문에 회계사처럼 한 3년 감사하면 더 이상 알 게 없다 이렇지 않아요. 느낌만 가시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무사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하신다면 진짜 은퇴하실 때까지 매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직업입니다.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세무사라는 어떤 직업인지 대충 감이 오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말했는데 제가 진짜 모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거 잘못 눌렀네. 어떤 분이시냐면요. 요 분인데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저도 그쵸. 이분이 최병호 회계사 세무사님인데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이분이 3일 회계법인 텍스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매니저까지 하나금융지주 그룹 텍스 총괄로 계셨어요. 제가 하나금융지주 일을 할 때 제가 2년차 3년차 때 이분이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요. 가르침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 따시면 금융권에 가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 계셨냐면 K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PB팀 팀장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무사 하시면 PB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무리로 지금 이제 뭐 하시냐면 세무법인 대표로 계시죠. 모든 세무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길로 오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방송 출연도 하셨어요. 그렇죠? 한번 물어보시고요. 포브스에도 매거진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모신 다음에 한번 세무사 현직으로 어떤 회계사 세무사 현직으로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맞아주시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긴 한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제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좀 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어, 뭐를 꿈꾸고 있는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가 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숫자를 좀 만지는 일이지만 그 고객,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삶 속에 저희가 잠깐이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관계가 좀 발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식보다 좀 낫다. 자식들한테 안 하는 얘기, 자기 이제 얘기, 그리고 뭐 술도 마시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좀 여실 때 이런 세무사로서의 어떤 긍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직업의 장점, 그다음에 뭐 이점하고 PB팀에 대한 게 있는데요. 다른 거는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은행 PB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은행의 PB팀에 있었고 거기서 한 일이 저희 고객 자산가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무 상담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과 같이 나와서 세무법인을 만들게 됐고요.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상속과 증여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이셨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만 넘어도 상속세를 이제 내셔야 돼요. 그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이미 사전 증여를 하셨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가족들한테 사전 증여를 했다면 합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억이란 기준이 사전 증여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한국에 계셨다가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 내에서 번 돈들을 가져가려면 한국에서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고 또 세금은 잘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서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득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금등 자금추적 확인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업무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또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또 외부 강의나 강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세무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저희들 뭐 은행 PB들 대상 그리고 뭐 대학생들 대상 그리고 기업체 대상으로 강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제가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양한 자격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이에요. 변호사는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제 친구 중에 저하고 같이 제가 연대를 나왔는데 연대 법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국제 변호사를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가끔씩 오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저기 히스패닉계의 정말 희한한 사람들,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게 돈 별로 없어도 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뭐 했는데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으면 자기 정신이 좀 이상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라는 업무는 사실 돈을 벌어서 어떤 과실이 생긴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분들이 밝죠. 예. 어두운 분들이 별로 오질 않습니다. 예. 그게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직업의 어떤 터전이거든요. 어떤 곳에서 시작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의 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하나은행이 있었는데 하나은행에서도 세무사들이 저희 팀에도 8명 있었어요. 근데 다 세무사 7에 회계사는 저까지 2명이 있었는데요. 세무사 자격증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팀입니다. 저기 아까 제가 상속증여센터라는 팀이 있었죠. 다 그렇게 되고 변호사도 1명 있었고요.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PB팀도 있지만 그냥 일반 회계팀에도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회계 일을 하기도 하고요. 세무 쪽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거 아니어도 다양한 은행에는 팀들이 있거든요. 심사팀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아주 빛이 나는 자격증 맞습니다. 예,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시작하실 때 사실 좀 잘 알아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회계사라는 자격증, 뭐 세무사라는 자격증 잘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저도 낙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낙방을 많이 하다가 제 머리를 딱 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나하고 같이 대학교를 들어온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빨리 붙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돌아보면 열심히 안 해서요. 사실 열심히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잘 못 찾은 거죠. 예, 할 거 다 하고 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면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좀 전문 영역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이 한번 물어보시고 또 여기 또 좋은 강사분들도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노크를 하면 그분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넘어가서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세무법인 채용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 세무법인 채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뭐, 당연히, 뭐, 나이가 어리시고 학교 좋으신 분들을 많이 채용할 거라고, 우선적으로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인 사무실 대표니까,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원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만약에 26살 아니 24살에 합격했다고 칠게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요. 능력도 너무 출중해. 뽑을 것 같죠? 안 뽑아요. 왠 줄 알아요? 금방 딴 데 가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능력이 좋으니까 금방 딴 데 간다고요. 그래서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좀 나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도전해도 될까? 제가 볼 때 적정 나이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나이가 어리면 고객사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호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난 나이가 어린데 좋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여자 세무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자 세무사분들이 정말 대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자 후배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차가 지금 벌써 저보다 훨씬 좋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영업을 잘해? 그럼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 오빠 요즘 여자 세무사 그런 것보다 여자 사장님이 많기 때문에 이 여자 사장님이 나이 드신 세무사분이나 뭐 이렇게 좀 딱딱한 분들이랑 하면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신대요. 특히 홈쇼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인터넷 쇼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자 세무사분들 어머 언니 하면서 나도 써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금방 배품 얻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여자분들 세무사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원에 에이스가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저희 원재훈 선생님 모시고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응시 자격하고 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응시 자격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제도 보면 우선 이게 영어 시험이 있어요. 다 영어 시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토익 700점 이상이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를 또 많이 봐요. 지텔프인가? 질테프? 듣기 잘 못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탭스 이런 건 플렉스 이런 것도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우선은 영어는 시험 보는 도중에도 많이 하시는데 먼저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요. 그래서 응시 자격은 딱 하나예요. 영어 700점 토익 요거 넘으시면 돼요. 나이 있는 분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먼저 요걸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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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회계학, 세법, 재정학 또는 선택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홈페이지 좀 긴 거 있나요? 공부 순서가 아마 일단은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해야 돼. 회계 원리. 그래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나 회계 원리는 충분히 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죠. 뭐 생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무에 나가면 회계 원리를 몰라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차변 대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회계 시스템을 좀 알아야지 실제 할 수 있어요. 이제 회계 원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급 회계라고 있어요. 중급 회계. 회계학을 요즘에 공부할 때 보면 중급 회계가 있고 고급 회계가 있거든요. 세무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 고급 회계는 좀 등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 정부 회계라는 것도 보는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는 정부 회계는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메인 테마는 중급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법 기초 과정 정도 기초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보통 2달 정도 걸려요. 이 2달 정도. 근데 한다 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원가회계라는 거 해요. 원가회계. 그래서 저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있잖아요. 1차 시험 볼 때 요게 2개 합쳐가지고 요거 살짝 얹어가지고 100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세법이에요. 세법. 그래서 이제 세무사 공부하는 게 세법 잘하는 거죠. 세법 전문가가 되는 거죠. 세법 전문가. 근데 그 세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세포자라고 해요. 세포자. 세법 포기자. 세무사는 하고 싶은데 세법은 포기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재정학이라는 거 공부. 그리고 행정소송법, 행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세무사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좀 쉽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어요. 근데 합격자 수를 보면 이렇게 비슷해요. 선택법 한 건. 왜냐면 회계사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상법 공부하거든요. 상법.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붙는데요. 네, 통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1차예요. 1차. 1차 시험에 보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회계학이 100점 되는 거예요. 회계학이. 100점 되고 세법 100점. 그리고 재정학 100점. 선택법 중에 하나 100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 합격하려면 뭐 이게 나라비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60점 넘으면 돼요. 등수가 아니라 절대평가에 60점. 근데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 40점이에요. 40점.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에 있으면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도 합격하지 못해요. 그럼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은요. 회계학 아니면 세법이에요. 근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과목도요. 회계학 아니면 세법이에요. 제일 포기도 많이 하는 게요. 회계학 아니면 세법이에요. 다 그래요. 실제 보면. 여기는 점수 따는 과목이라고 보통 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40점, 40점, 80점, 80점. 이러면 평균 나오죠.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4848 작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재정학하고 세법을 같이 보니까 여기서 40점, 80점, 2교시에 40점, 80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겠다. 근데 합격하는 친구들의 아마 진짜로 한 7, 80%요 4848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가면은 이제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면 2차에서는 우리가 80점이나 맞든 이 과목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학하고 세법만 봐요. 회계학 1부가요. 재무회계 60점, 원가회계 40점이고요. 회계학 2부가 마치 회계학처럼 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약간 야료가 있는 거예요. 세법이에요. 세법. 이게 세무회계라는 거. 세무회계. 여기. 그 다음에 세법학 있죠? 이게 세법학. 요거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야부리. 제 막 글로 쓰는 거예요. 논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나는 논술 못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논술 자체가 아니라 세법을 알아야지 쓰는 거예요. 세법. 그러니까 전체 400점 중에 세법이 300점이에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 40점 맞고
관심이 붙어가지고 2차 시험 가면 일단 이제 동차 시험을 본다음에 동차. 이제 처음에 바로 그런 걸 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붙고 2차 바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다 못하고 가요. 왜냐면 포기해요. 내년도 있으니까 화이팅. 자기에게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상도 주면서 이번에 했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못하고 유예를 가요. 유예 가도 이게 또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랑 세법을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300점이고 얘가 100점이니까 얘가 별거 아니었어 보이는데요.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놀랍게도 여기서 한 70점에서 80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시험은 한 50점에서 55점 사이가 평균 커트네. 이거는 나래비를 까는 거야. 나래비를 순서를. 그래서 작년까지는 630명 붙고 올해 이제 700명 붙는 거예요. 700명. 60명 늘린 거죠. 60명. 뭐 이런 얘기 있으면 70명. 적성을 다시 생각했대. 70점. 미안해. 70명. 그래가지고 쪽팔. 자, 어쨌든 70명 넣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10% 늘어.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힘들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붙고 나서 걱정하시는 일이고 사람 많아지면 조금 좁죠. 70명이 뭐 크냐? 근데 커야 왜냐면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요. 총점으로. 그러니까 총점 1점, 총점 400점 중에 1점에 한 요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1점짜리 떨어진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근데 어쨌든 요게 7, 80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요. 요게 한 50점에서 60점대. 얘는 40점에서 60점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 40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요 점수가 좋긴 좋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좀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세법은요. 해도 잘 안 돼. 해도 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게 세법 되게 이해하고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경제 현상의 끝단에 있는 건데 딱 필요 없어요. 막 외우고 막 이러면 다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랑 친한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들 암기충이라고 불러요. 암기충. 진짜 암기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왜? 그래야지 응용도 되고 막 쓰는 거거든요. 실제. 세무사 시험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세법하고 회계학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하시면 얘는 좀 해요. 얘는. 근데 가끔 재정학 이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학의 일파기 때문에 경제 현상이 너무 싫어. 그냥 다 같이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학도 좀 나오고 수학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조금 떨어져도 60점 나. 60점. 이것도 80점 맞는다는데 막상 해보면 한 70점 맞아요. 4848이 무너졌죠. 저기 또 올려줘야 돼요. 저기. 그래서 1차 시험에서도 세법을 한 60점 이상 맞는 친구들이 합격을 잘해요. 실제로 보면.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계랑 세법을 좀 잘하셔야지 잘할 수 있어요. 실제. 그 일하는 것도 세법 세무사 한다는 게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법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데 세법은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합격하는데. 1차 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처음부터 기초부터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제가 가르쳐본 결과 이제 종합반 요때 이제 종합반 시작하잖아요. 저랑 친한 학생 어저께 저녁에 제가 바쁜데 우리 학생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제가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얻어 먹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 한 종합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차를 붙고 동차는 진짜 힘들어요. 동차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냥 태어나기를 세무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Natural born city 뭐 이런 거예요. Natural born.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2차를 그 다음에 붙어요. 이러면 성공적으로 끝낸 거예요. 성공적으로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몇 년? 한 2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정도 이게 아주 해피하게 나가는 케이스. 아주 해피하게. 최악의 케이스는 이거 한번 떨어져요. 그 다음에 1차 붙어요. 좋았어요. 근데 세법을 또 잘못한 상태에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예해서 안 돼요. 다시 1차 봐요. 그래서 붙였어요. 2차 이번에 안 됐어요. 또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안 돼. 세모, 아이씨. 끝이 뭐가.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몇 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되면 이게 우리 한국인의 근성이 나오죠. 끝낼 수가 없다. 근데 죽고서 끝내겠다, 뭐 이런 거죠. 오래 걸려요, 오래. 그래서 짧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초부터 잘하는 게 중요해요. 교과서 같은 얘기죠. 기초부터 잘 알아. 그렇잖아요, 교과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 수능 보고 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으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재수없는 애들.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알까요? 그 사람이 근데 정답이에요, 정답. 진짜로 이렇게 루틴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세법 같은 거 보면 기본서 이만해, 기본서가. 응? 기본서가 이만해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생각 별로 안 해요.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어디 시중에 돌아 얇은 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 1차는 못해요, 1차는. 근데 2차 가서 힘들어요, 실제. 이게 두꺼운 것도 좀 읽고. 독해력이랑 이게 글을 읽어본 적이 없죠. 최근에 뭘 읽어봤어요? 네이버 버닝썬 말고. 그거 말고 읽어본 게 별로 없어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이렇게 단어도 모르고. 국어사전 찾아본 적이 없죠. 뭘 찾아보고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된 거죠.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이제 우리 집이 원래 중학교 때 이런 얘기 했다나? 어쨌든 초등학교 때 잘 살다 중학교 때 요즘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아침에 6시부터 학교 나가가지고 밤에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처음에 모의고사 봤는데 우리 반 51명인데 49등 한 거예요. 49등.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51내 뒤에 2명인데 걔들은 또 레슬링 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애들 중에 꼴찌예요. 왜냐면 평소에 읽어본 게 없어서 그래. 읽어본 게. 그 뒤에다 막 형광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다 책이 다 형광펜이야. 다 노란색이 막 눈 아파요. 눈 아파. 그 애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면 좀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하시고 하면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 그 정도 기간 한 2년 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 보면 자기한테 상을 되게 잘 줘요. 상을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놀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을 뭐 셀프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만큼 주고 막 그래요. 근데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잔인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딱 2년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잘 붙긴 해야 근데 회계나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 해야지 좀 돼요. 근데 그분들의 단점은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되게 편협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알고 사실 알고 보면 나 무시하냐 하면은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그게 많이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몰라요. 전반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게 되게 일부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근데 세무사시험은 전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뭐 주택에 대해 앙도를 아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는 게 이게 나중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어떤 한 분야를 많이 하는데 이제 수험하고 일단 전문가 그래도 다 알아요. 다 기본적으로 얘기가 통한다고요. 어디 가서 그 정도 하시려면 이거 무슨 운전면허 따는 것도 아니고 1분만 알아서 내가 짧게 해서 하겠다 이게 안 돼요. 요즘에는 시험 보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일단 저희 봄 기본 종합반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신가요? 인강 들어도 되는데 학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인강이 있고요. 여기 오프라인 학원이 있다면 아니 도대체 장점이 뭔데 이 학원을 와야 돼? 나 옛날에 토익 같은 것도 금융자격증도 인터넷으로만 들어도 충분한데 왜? 여러분 좀 전에 세법 얘기했잖아요. 책 이만하다면서요. 몇 강 할까요? 기본 세법 기본 강의 몇 강일까요? 맞춰보세요. 몇 강 같아요? 맞추시면 제가 먹던 생수라도 좀 어떻게 몇 강일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130강 정도 돼요. 근데 요거 하나에 60분이 넘거든요. 놀랬죠?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 제 책도 1400페이지예요.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1권, 2권 나눠놨죠. 회계 원리까지 하면 이만큼 되겠죠? 그럼 중급 회계 같은 경우에 몇 강일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147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딴 데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몇 과목? 곱하기 2
이걸 혼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죠. 2배속하면. 근데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네이버를 보기 때문에 네이버만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혼자 하셔도 할 수 있는 분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진도를 못 맞추세요. 인강을 하시게 되면 진도를 제때 맞출 수가 없어요. 아마 요거 하나로 6개월 동안 듣게 되실 거예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데 인강 들으시다가 기본 강의는 객관식 때부터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럼 본인이 깜짝 놀래요. 나 회계학 배웠는데 이건 뭐지? 이거 처음 보는데 내 그새 개정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확인이 안 돼요. 뭐 시험을 좀 보면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텐데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정말 그래요. 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물어보시는 거 부끄럽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물어보시면 질문 물어보시면 쓰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걸 쓰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럼 저도 본인이 의도하는 거랑 다른 걸 답변 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좀 강사랑 강사를 좀 만나봐야 되는데 만남 이렇게 강사를 좀 만나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자격사 강의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인강으로 다 끝내시기가. 그래서 이런 장점, 단점 때문에 학원을 오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게 잘 안 돼요. 학원에 와도. 시험 거의 안 봐요. 진도 뭐 여러분들 잘 빠지죠. 만남? 이 정도 인원 되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강사진이 굉장히 학생들 티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커리큘럼을 보시면 첫 번째로 2차까지 믿을 수 있는 커리큘럼 나오고요. 기본반부터 유예 3기까지 모두 실강을 진행하고 이미 검증된 뭐 합격을 쭉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첫 기본 강의를 듣는 강사가 2차 유예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중간에 강사가 바뀌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마다 가리키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2차 때 이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렇게 가리키라고 하면 이렇게 풀라고 하면 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2차까지 계속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합격률 궁금하시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강사진으로 등록자 기준으로 50% 이상 1차는 3년 연속으로 지금 합격률 나오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 증거도 다 있고요. 유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유예반 같은 경우에 합격률 50% 정말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저희가 좀 키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요 세 가지 단점을 학원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지금 이렇게 학원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본반 수업을 들으시면 얘 인문 강의인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4월에 기본반 개강하시면 요거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고 기본반 끝나고 나면 심화종합반이라고 이때 저희가 1차 내용, 2차 내용 다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2차 내용을 좀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요때 2차에 나올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요. 객관식 스파르타라고 이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자 자랑인 코스인데 요때 과목별로 첫 문제 시험 보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리큘럼은 다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장점 보시면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시험 끝나고 나면 매일 시험 봐요. 수업 끝나고 나면 매일 시험 봐요. 짜릿하겠죠. 전날 배운 걸 시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혼자 그냥 나 또 시험 망쳤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저한테 내고 가셔야 되거든요. 각 과목 담당자분이 걷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라도 꼭 해요. 한마디라도. 왜 이렇게 쓰레기 같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꼭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시험을 보고요. 저희 이번에는 답안지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도 진행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늦으신 거지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객관식반 같은 경우엔 매주 월요일 8시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일과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습실 출석 체크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그래도 마음 먹고 몇 개월 동안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는데 또 여러분 실력 체크하면서 보는 데는 저희 커리큘럼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4월 15일 날 개강을 하는데 개강하시면 일단 2주 동안은 회계 원리를 좀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대학교 때 배우셔서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결국에 제가 학생들 질문하는 거 듣다 보면 회계 원리를 못 하셔서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업을 하면 제가 재무회계 강사지만 제가 수업이 제일 많거든요. 저를 제일 많이 보시게 돼요. 근데 저는 기본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등록을 하실 거면 꼭 기본 강의 회계 원리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반은 회계 얘기하고요. 반은 제 인생 얘기할 거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수업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주말반 때문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말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1년차 때 회계법인을 5번 이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만족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학원 강의만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학원 강의는 좀 적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 계리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계리사도 굉장히 좀 좋은 자격증이거든요. 회계사 따고 계리사를 공부했는데 주말에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계리사 주말반을 갔어요. 똑같아요. 당당하게 갔죠. 저는 회계사인데 계리사 공부하려고요. 그래서 등록하고요. 당당하게 선생님한테 제가 회계사인 걸 밝히고 앞자리에 앉았죠. 첫날. 매우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어요. 그쵸? 다음날? 다음 주에 또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꼭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몸이 피곤한데,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안 가게 됐죠. 돈은 냈잖아요.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일날 학원에 방문해서 내가 주말에 종합반을 끊었는데 바쁘다. 지금 굉장히 바쁘다. 알지 나 회계사야. 굉장히 바쁘다. 그러니까 이걸 동영상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꿔드려야죠. 바꿔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안 받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정리했어요. 돈 100만 원 날린 거죠. 제가 누구보다도 주말반의 패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저희가 주말반 커리큘럼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 좀 보시면 일단 여러분 이 눈물의 사연인데 제가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만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일단 여러분 아까도 원재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꽈락률이거든요. 1차 시험 40점 미만으로 합격하는 비율 전체 응시자 중에서 재정학 같은 경우엔 100명 보면은 15명만 40점 밑으로 나오는데 세법학개론 같은 경우에 100명의 시험 보면 33명이 40점 밑으로 나와요. 회계학 제가 가르치죠. 52명이 40점 밑으로 나온다고요. 학원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주말에 공부하시면 어떤 과목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어떤 과목에? 당연히 세법, 원가, 회계학 들어가니까요. 재무회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서 여러분들 주말에 일단 빠르게 합격하시려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말반 등록하시는 분은 회계원리 동강 지금 오늘 등록하시면 바로 열어들어요. 반드시 모셔야 돼요. 반드시. 재무, 원가, 세법 프리스쿨 실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10시에 또 하거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하시면 오셔서 바로 들어도 되고요. 진도 많이 안 나갔으니까. 아니면 저희가 동영상 제공해 드리니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 입문 강의라고 해서 제가 중급 회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트로만 모아서 강의를 또 따로 찍고 있거든요. 반드시 미리 듣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도가 높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반 수업 딱 야심차게 딱 오시면 1교시만 딱 집중하시고 2교시 때부터 이거 환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신다고요. 반드시 알고 오셔야 돼요. 그쵸? 3단계는 저희가 재무원가 세법은 실강으로 진행하고요. 재정학이랑 선택법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 주말반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 매주 시험 볼 거예요. 이 세 과목은. 이번 주부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말반 시작한 반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 완강을 못하고 이게 항상 다른 데서 주말반을 들었는데 어려운 부분은 강의도 안 하고 이게 참 그래요. 나 주말에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실제로 다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주말반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 기초 내용, 필수적인 내용,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 난이도 어렵고 가끔 나오는 내용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말반은 어디까지 가르쳐요? 일단 기본반은 여기까지 다 가르치거든요. 기본 주말반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가르쳐요. 선생님 편집 오른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땡기셔야죠. 다 못 가르친다고요. 필수적인 내용도. 실제로 그래요? 얘네는 당연히 안 가르치죠. 당연히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주말반 듣고 오신 분이 아니 나 봤는데 이건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시험 내면 어떡해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래요. 이거 시험 나오는데?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희는요 다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면 보통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주말반은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는요 기초적인 내용 프리스쿨로 하고요, 필수적인 내용 실강으로 하고요,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하고요, 난이도 지엽적이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 동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저희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 가르칠 건데,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주말반은요 그 주말반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평일날도 하고 주말에도 강의하는 분들 거의 없고, 평일에 메인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분 동영상만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 있고, 주말에 강의하는 분들은 그때만 잠깐 강의하고 동영상 강의를 아예 안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풀로 강의를 안 하는 거죠.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저도 옛날에 다른 데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주말반이라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했어. 근데 4, 5도 시험에 나와. 근데 4, 5는 내가 아예 강의 찍은 게 없어. 그러면 그냥 강의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시험장까지 가는 거예요. 주말에만 공부하는 거지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중반이랑 주말반이랑 똑같이 메인 강사가 수업을 강의하기 때문에, 주중반 강의하는 분들이 주말에도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주말반 수업하고 나면 오늘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제가 오늘 강의를 안 했는데 제가 열어놓은 동영상 몇 강 몇 분부터 듣고 오셔야 돼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종강 끝날 때쯤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듣고 오시면 돼요. 동영상 플레이하면 제가 나와요. 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요. 제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종합반 동영상 강의를 동일한 강사 동영상을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커버되는 장점이 있고요. 절대 시험장에서 모르는 부분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있으셔도 안 돼요. 주말반 분들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2차 강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주말반 강의만 들으시고 1차 합격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많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2차 강의는 주말에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다른 교육기관은 2차 강의 거의 없어요. 저희는 이번에 야심차게 주말반 해커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차에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2차 주말반 강의도 내년부터는 열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말반 커리를 좀 말씀드리면 똑같은 강의를 계속 돌리지 않아요. 저희는 주말 기본 종합반 5월 18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주말 심화 종합반 하고요. 주말 객관식 종합반 하고요. 저희 학원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주말 GS 과정이 있어요. 이 주말 GS 과정이 뭐냐면 실제 시험처럼 전범위를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시간으로 10주 동안 보거든요. 매일 토요일마다 실제 시험을 10번 정도 본다고요. 모의고사식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저희도 10번 정도 문제 내면은 모든 문제를 다 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 과정인데, 요 과정은 평일에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제 요 과정에서 다 만나게 되거든요. 보통 200명, 300명 정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내가 전체 평균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말에 따로 공부하시다가 평일반 친구들이랑 요때 크로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과정이에요. 저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2차 요 끝나고 나면 동차 종합반도 있고, 저희 주말 기본 종합반 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재정학 가르치는 분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법이랑 회계도 중요하지만 재정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정학 강사분이 이렇게 선생님 오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말씀들을 앞에서 하신 거 알고 있고요. 얼굴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표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경제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이 위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재정학 과정이 본래 기본적인 경제학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시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 오프라인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의 수준에 따라서
제 수업의 난이도가 바뀌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표정이 딱 이러고 있으면 아, 어렵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요. 표정이 여긴 어딜까? 난 누굴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리고 특히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잠이 오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하하랑 굉장히 비슷해요, 목소리가 제가. 네. 그래서 잠이 오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학원에 오셔서 수강을 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아까 15% 나오셨잖아요. 그럼 이 15%가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 15%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특히 요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과 출신보다는 문과 출신이 많고, 두 번째는 문과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고 숫자를 싫어하며 분수를 싫어하고 미분을 싫어합니다. 그럼 숫자를 쓰는 순간 여긴 어딜까? 난 누굴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재정학에서는 다행히도 굉장히 복잡한 걸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좀 깨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정을 정확하게 마스터링을 하시면, 여기서 전제돼야 될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강으로 들으시면, 뭐 주말반 저 인강으로 보실 거예요. 중간으로 인강을 보시면 우리 아시잖아요. 재정학은 인강이 참 어려워요. 왜냐? 어렵잖아요? 그럼 자요. 그럼 끝나 있어요. 그러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들어요. 또 자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에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하실 때 정확하게 한 번의 코스를 마스터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본반으로 나왔지만 저는 1차에서만 만나는데,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이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학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다 해요. 저희는 식구거든요. 제가 밥 먹으러 점심에 꼭 와요. 원재현 쌤이 오늘은 뭘 먹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도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식구인 것처럼 우리도 수강을 하면서 같이 합격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식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제가 따로 정리 장소가 있나요? 상담실 있어요? 상담실에서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을 테니까요. 오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리 궁금한 걸 좀 여쭤보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짧게 말씀드리고 저희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봤던 게 각 과목별로 어느 파트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자격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전 파트가 다 나오거든요. 차라리 어떤 걸 제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순 없고요. 1차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차 붙더라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2차 시험에 바로 집중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직장과 병행하며 공부하다가 직장을 언제쯤 그만두면 될지 시기 조언도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80년대 90년대 현대건설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해외 나가시기 싫으니까, 건설회사는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갑자기 90년대 초반에 사표 내신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도전하셨어요. 3년 공부하시고 떨어지셨거든요. 저희 집안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차 공부하실 때까지는 당연히 직장 다니셔야 되고요. 1차 붙으시고 2차 동차할 때도 다니시면서 일단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쵸? 이게 무조건 직장을 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 나왔는데도 스무스하게 동차하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공부하니까 바로 학원을 간두고 시작했다 이런 건 제가 말리고요. 1차 붙으시고 다시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 1차까지는 직장 다니시면서도 주말반 공부하시고 평일에 밤에 동영상 듣고 복습하신다면 1차까지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 또 보실 게 회계학개론의 공부 방법 문의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계 원리 꼭 들으셔야 돼요. 회계 원리를 안 들으시고 내가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들었으니까 안 할래요. 차변이랑 대변은 아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회계 원리를 꼭 듣고 오셔야 되고 이제 혹시 바쁘신 분들은 수업 듣고 뭐 또 직장 가거나 학교 가시는 분들은 복습하실 때 인강을 그냥 다시 듣는다고. 제가 요즘 놀라운 게 그 기본반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복습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아 복습이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바로 밥 먹고 와서 인강으로 다시 봐요 이런다고요. 그건 복습이 아니죠. 여러분 문제를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연습장이 이만큼씩 쌓여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회계학 공부 방법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강의를 계속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회계학과 세법 꽈락만 넘기고 재정학과 행세법에 집중해서 1차를 1년 안에 합격하는 전략은 세무사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 강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물어봤는데요. 물어보셨는데 1차 합격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차 합격은 돌아가는 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저희가 2차 때는 회계랑 세법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회계 세법 위주로 하시다가 나중에 1차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재정학이랑 선택법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만 그 전까지는 회계랑 세법을 계속 보셔야 2차도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요. 군 제대하고 회계사 1차 시험을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짱이죠. 그럼 뭐예요? 2차 시험 4번 봤는데. 저도 이 전략으로 해서 2차 시험 4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랑 세법을 열심히 하셔야지 처음 시작부터 재정학 행수법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고요. CPA를 준비하다가 세무사 대비하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과목 내용과 공부 방법이 얼마나 겹치나요? 물어보셨는데 재정학 빼고는 다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재정학만 별도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 기간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나요? 기본 과목 준비와 기간, 전공, 과목, 기초 이론 준비 기간과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또 추가로 대학에서 상경계열 전공한 직장인은 퇴근 시간에 이용해 공부한다면 예상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제가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전공이 경영학이었기 때문에 회계를 좀 했는데 나는 좀 더 일찍 붙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수업을 하고 시험을 한번 봐봐야 알아요. 왜냐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 쪽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해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일찍 붙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차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나오셨는데 세무사 동차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학원에서 전달해 주신 거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기 상담실 오시면 제가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